네, 이슈 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근접성 투표 이론 대 방향성 투표 이론 간 논쟁 이외에도 또 다른 논쟁이 존재합니다. 바로 전망적 투표 대 회고적 투표에 관련된 논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유권자가 특정 이슈를 평가해서 투표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그 평가 시점을 미래에 맞추느냐 혹은 과거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망적 투표와 회고적 투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전망적 투표, 영어로 뭐 prospective vot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전망적 투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 지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이 미래에 어떤 이익이나 손실을 안길 것인지 고려해서 투표하는 것, 이게 전망적 투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가 차기 정부를 이끌 책임자를 선출하는 절차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건 당연히 미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망적 투표가 좀 어렵다. 라고 하는 이게 실제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전망적 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보고 전망적 투표를 하기 위해선 유권자들은 일단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들을 평가를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후보들이 공약을 실현시킬 능력을 실제로 지녔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후보들의 공약 중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켜줄 공약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분석을 하면서 평가하고 전망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한테 너무 과도한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투표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회고적 투표라고 하는 것은 retrospective voting,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투표죠. 그래서 현 정부가 집권하던 기간 동안 이루어냈던 업적을 평가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미 벌어진 일을 회고하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평가하는 것보단 훨씬 더 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유권자가 전망적 투표보단 회고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제 이런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전망적 투표, 회고적 투표 이런 것들을 할 때 결국 이슈 투표의 종류죠. 전망적 투표, 회고적 투표. 근데 이제 유권자는 어떤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투표 결정을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제 이슈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경제에 관련된 이슈가 전망적 투표 혹은 회고적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경제적 이슈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느냐라는 건데 일단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경제 이슈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 경제 분야의 성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권자들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내 통장 잔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 지금 집권했는데 내 통장이 이 사람 집권하기 전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나? 돈이 더 많아졌나? 내가 더 잘 살게 됐나? 뭐 이런 것들을 본다든지 뭐 혹은 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신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실업률이 얼마든지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든지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 분야의 성과는 일반 유권자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춰서 전망적 투표와 이제 회고적 투표를 한다라는 건데 경제 이슈를 기준으로 이제 전망적 투표를 할 경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각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 관련 공약이 과연 얼마나 적절한가 하는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약을 실제로 달성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살펴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경제 이슈를 기준으로 회고적 투표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임자가 경제 측면에서
얼마나 높은 업적을 달성했느냐 이 측면을 살펴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전망적 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회고적 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한국에선 저도 이제 이론적으로 전망적 투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의 대통령제는 단임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그냥 물러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고적 투표를 하기 위해선 일단 이 사람이 재선에 나와야만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했으면 다시 재선시키고 못했으면 처벌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그냥 나가버려. 이 사람. 이 전임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고적 투표를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전망적 투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정당. 아니 뭐 전임자가 그냥 단임제라서 그냥 한 번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속해 있었던 정당이 있잖아. 그 정당 후보에 대해서 처벌하고 대통령 대신 그 후보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그 후보한테 보상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또 한국의 정당은 어때요? 오랜 기간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정당이라 하더라도 당명을 바꾼다거나 뭐 다른 정당을 또 흡수해서 뭔가 다른 더 큰 정당으로 거듭을 난다거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에 책임이 있다라고 묻기도 상당히 힘든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분점 정부라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분점 정부는 뭐예요? 대통령이 존재하고 대통령과 다른 정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할 때 발생하는 게 분점 정부입니다. 즉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이 서로 다른 정당에 들어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을 이제 분점 정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하기 위해선 경제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한다라고 할 때 이게 대통령이 잘해서 한 거야? 예를 들면 실패했다라고 칩시다. 경제 상황이 영 엉망이야. 대통령의 잘못일까? 아니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이 계속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 된 걸까? 회고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적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고적 투표, 전망적 투표 이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민주화가 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에 사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박경산 박사의 1993년 이제 논문이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선 회고적 투표보단 전망적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이현우 교수나 이재철, 뭐 문우진 교수,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회고적 투표보다는 전망적 투표를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그러면 전망적 투표를 뭐 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사실 회고적 투표 이게 회고적 투표도 우리나라 유권자들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연구 사회들도 사실 상당수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뭐 박성경 교수, 신정섭 교수 이제 이분들이 썼던 거는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춘 논문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총선이 바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얼마나 잘 대응을 했는지, 그 방역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뭐 실패했는지 이것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총선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다라는 거고 그 방역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유권자가 전망적으로 투표하는지 혹은 회고적으로 투표하는지에 대해선 상반된 증거가 지금 서로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